여러분들과 같이 실제로 추상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실제적으로 그 추상화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그 그림들 보면 이제 추상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추상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재밌는 작품인데 이게 그 이카루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구글에서 이카루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리스의 신화의 기초에서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서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제는 뭐냐면 지금 사람이 지금 그 공중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떨어지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건 깃털입니다. 깃털.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앙리 마티스라는 사람이 그린 이카루스라고 하는 작품은 많은 부분들을 생략했어요. 어떤 부분들이 생략됐냐면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뭐 눈, 코, 입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지워졌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한 심장 정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깃털인데요. 깃털인데 깃털도 실제적으로 깃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만 표시가 돼 있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삭제되어 있는 상태죠. 생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을 그린 그림이에요. 사람을 그린 그림이고 여기 보면 단지 두 가지 컬러만을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은 사실은 사람을 표현하는 거고 지금 뒤에 배경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회색이죠. 회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이제 배경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카루스가 어떤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카루스가 깃털을 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밀랍으로 깃털, 새의 깃털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카루스가 너무 높게 나르다 보니까 지금 그 깃털을 접착제로 이제 뭘 쓰냐면 밀랍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이 밀랍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렇죠? 그런 반면에 이거는 실제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고 실제 어떤 사실에 대한 부분들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사실은 추상화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추상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들 생략이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사람 그리고 이카루스가 실제적으로 깃털을 갖는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날개가 녹아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술 분야에서의 추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핵심이 되는 것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미술 분야에서의 어떤 추상화하고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사고 기법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추상화가 이런 측면에서 많은 부분 세부 사항들을 생략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추상화를 통해서 추상화를 만들므로써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딱 들으면 좀 더 핵심에 대한 내용들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은 컴퓨터가 사실은 많은 부분들 추상화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사진, 이미지에서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식별해내는 작업인데 이러한 컴퓨터가 사실 학습을 통해서 해당되어진 오브젝트들을 식별할 때 사실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먼저 이게 어떤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이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자, 그렇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들은 잘 제거하고 중요한 부분, 이 얼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특징으로 찾아가지고 이제 반복적으로 그러한 특징들을 학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벽시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벽시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보면 어떤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시침, 분침, 초침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컴퓨터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하고 중요한 특징들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패턴들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 내에서 이렇게 뭐 얼굴을 찾는다든가 그 다음에 시계를 찾는다든가 하는 모델들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의 학습 분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추상화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컴퓨터 학습에서의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특징을 찾아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모델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추상화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뭐 그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상화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잠깐 살펴보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들을 제거하는 기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는 어떤 구체적인 예들이 있죠. 구체적인 예로부터 공통적인 특성들을 추출해내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자전거가 있는데 이 자전거의 목적은 다 다릅니다. 자, 이 자전거는 두 명이서 타는 자전거입니다. 보통 텐덤이라고 하고요. 이 자전거는 뭐냐면 산악용 자전거입니다. 좀 튼튼하게 보이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도로 주행용 자전거인데요. 자, 여기서 자, 보시면 이 세 개의 자전거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은 무슨 작업을 해야 될까요? 일단 여기 들어가 있는 자전거의 컬러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게 됩니다. 제거하고요. 보니까 바퀴가 두 개 있구나라고 하는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추출합니다. 보면 세 개의 자전거에서 공통점은 뭐죠? 바퀴가 두 개 있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기 있는 것처럼 페달을 가지고 있죠. 자, 페달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페달의 수는 중요하지 않는데 일단 여기서 있는 것처럼 페달을 통해서 동력이 전달돼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핸들의 모양이라든가 핸들의 모양, 자,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필터링 됩니다. 자, 이렇게 필터링 되면서 공통적인 특징들만 추출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전거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추상화라고 하는 것들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추상화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추상화가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적용되는 게 없을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추상화가 적용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자, 이건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지도는 지도인데 지도하고 다르죠.
자, 여기서는 뭐만 표시되어 있어요? 지하철 노선 외에 나머지 부분은 다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지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죠? 지하철로 어딘가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지도를 살펴보면 뭐 한강도 나오고, 그렇죠? 한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산도 나오고 그럴 건데, 여기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노선에 대한 정보만 나와 있고요.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추상화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념들을 어떤 그 구체적인 사실들을 제거하고 꼭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했죠. 자, 그래서 지하철 이동이라고 하는 작업에 필요한 일반적인 정보, 최소한의 정보들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추상화의 과정이 적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도로를 지나다 보면 각종 이와 같은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도로상에 있는 표지판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이건 뭘까요? 이거는 보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렇죠? 보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40km까지 갈 수 있는 스피드 리밋을 설명해 주는 거고, 이것은 공사 중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심볼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도로에 가끔 이런 표지판이 붙으면 이 부분은 돌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를 해라라고 하는 낙석 경고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얘는 진입 금지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빙판이기 때문에 결빙되어져 있는 구간들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어때요? 정말 필요한 정보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제거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표시를 했죠. 자, 그러면 왜 도시의 도로상에 위치해 있는 표지판이 이와 같이 핵심적인 정보만을 표현하는 심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자, 그건 뭐냐면, 자,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핵심이 되는 정보만을 제공하고 나머지를 제거함으로써 핵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추상화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상화가 적용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어떻죠? 다른 거 잘 몰라도 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운전에 필요한 동력을 만드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핸들, 휠이라고 하고 운전대가 있고요. 브레이크, 엑셀. 요거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화학의 주기율표로 표시한다든가 이런 거 역시 사실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추상화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자, 이 추상화가 정말 많이 적용된 부분이 바로 수학의 도형을 표현한 겁니다. 자, 점이 있고요. 자, 점과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만들고요. 자, 이 선과 선들을 연결해서 자, 이게 선과 선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기도 하고 자, 이렇게 네 개의 점을 연결해서 사각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컴포넌트들만 찾아서 이들을 연결함으로써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색깔이라든가 그 다음에 길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을 결정할 때 필요한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들은 생략하고 세부사항들을 제거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추상화이고 추상화가 적용된 사례들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의 매뉴얼을 보게 되면 자동차의 색깔이 뭔지
그 다음에 뭐 간단히 얘기하면 바퀴의 뭐 그 브랜드가 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필요한 핵심이 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상화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컴퓨터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추상화가 적용되어진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이진수는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값만을 사용해서 정보를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정기적인 신호가 사실은 이와 같은 연속적인 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속적인 값을 이와 같이 0과 1로 바꾸는 과정에서 결국 어떤 거죠? 추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보다 낮은 것은 0으로 기준보다 큰 것은 이렇게 1로 표현함으로써 1로 표현하는 거죠. 1로 쭉 표현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컴퓨터 분야에서 전기 신호를 0과 1로 이진수의 값으로 추상하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전기 신호는 이렇게 0과 1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인데 이 컴퓨터에서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0과 1, 저기 나 있네요. 0과 1의 값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